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기 빗줄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묘상에서의 당근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근 작업은 휴면기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주로 휴면기에 실시한다. 바로 틀렸죠. 당근 작업은 수목의 활동기, 특히 뿌리 발육이 왕성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 작업은 측근과 세근을 발달시키고 묘목이 철이 늦게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죠. 당근 작업을 할 때는 뿌리의 3분의 2 정도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2, 3, 4번은 모두 맞고 묘상의 당근 작업을 휴면기에 실시한다. 요게 틀렸다. 임지에 비료목을 식재하여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다음 중 비료목으로 적당한 수종은? 비료목으로 적당한 수종 아주 빈출 문제죠. 아까시나무, 자귀나무, 칡, 쌀이나무, 보리수나무, 오리나무 등이 비료목으로 적당하다. 보기에서 3번 오리나무가 비료목으로 적당하죠. 소나무, 전나무, 사시나무보다 오리나무가 비료목으로 적당합니다. 덩굴류 제거 작업 시에 약재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인지 옳은 것인지 잘 구별해야 되겠죠. 작업 시기는 덩굴류 휴지기인 1, 2월에 실시한다? 아닙니다. 덩굴류 제거 작업은 덩굴류가 왕성한 생장기인 5월에서 9월에 실시하는 게 적합해요. 칡 제거는 뿌리까지 죽일 수 있는 글라신 액제가 좋다. 요게 맞습니다. 칡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완전히 죽여야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글라신 액제, 근사미 등이 효과적입니다. 옳은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약재 처리 후 24시간 내에 강우가 있을 때 흡수율이 좋다? 비가 오면은 약재가 다 씻겨버리겠죠. 틀렸고 제초제는 살충제보다 독성이 적으므로 약재 취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딱 봐도 아닙니다. 제초제 역시 독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약재 취급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파종조림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아한 어린 묘는 서리의 피해를 많이 받고요. 발아해서 줄기가 약할 때 비가 와서 흙이 튀어서 흙옷을 만들면은 그 묘목은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봄 기후는 건조하기 쉽기 때문에 발아가 지연됐을 경우 파종조림에 실패하게 된다. 요거 역시 옳은 보기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다른 곳보다 흙을 더 두껍게 덮어줄 경우 수분 조절이 어려워서 건조 피해를 입기 쉽다. 요게 틀렸죠? 다른 곳보다 흙을 더 두껍게 덮어줄 경우에는 빨리 증발하지 않으니까 토양의 수분 함유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흙을 두껍게 덮을 경우 수분 조절이 어려워 건조 피해 입는다. X. 묘포의 정지 및 작상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밭가리의 깊이는 바로 20에서 30cm입니다. 묘포의 정지라는 것은 평탄화해주는 거죠. 토양을 잘 고르고 평탄화해서 묘목이 자라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작상 작업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밭가리의 깊이는 바로 20에서 30cm 정도입니다. 인분을 띠 모양으로 구획하고 각띠를 순차적으로 개벌해서 갱신하는 방법은 바로 2번의 대상 개벌 작업입니다. 대상 개벌 작업은 인분을 띠 모양으로 구획하고 각띠를 교대로 순차적으로 개벌해서 갱신하는 방법이다. 대상 개벌 작업, 띠 모양 동그라미, 각띠를 순차적으로 개벌한다. 요게 특징이에요. 대상 개벌 작업. 다음 중 종자의 수득률이 가장 높은 수종은? 종자의 수득률이란 열매를 채집하면 씨앗이 들어있겠죠. 요 씨앗들을 정선해서 얻은 종자의 비율을 수득률이라고 합니다. 잣나무의 수득률은 12.5%고요. 벚나무는 18.2%, 박달나무는 23.3%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훨씬 많이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나무가 가래나무예요. 가래나무의 수득률은 무려 50.9%다. 잣나무, 벚나무, 박달나무 순으로 수득률이 높아지고요. 가래나무가 50.9%로 종자 수득률이 가장 높다. 소립종자의 실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자의 실중. 실중이라고 하면 종자 1000잎을 가지고 1000개의 알갱이를 가지고 몇 회 측정하죠? 4회를 측정해서 평균 중량을 낸 게 종자의 실중입니다. 실제 중량이다. 이런 뜻이에요. 종자 100잎 아니고 종자 1리터 아니고 종자 1000잎, 1000잎의 4회 평균 측정 중량이 종자의 실중이다. 벌채 방식이 간벌 작업과 가장 비슷한 것은 바로 택벌 작업입니다. 택벌 작업은 정구역을 몇 개의 벌채구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벌채해가는 방법으로 요 간벌 작업과 작업 유형이 가장 비슷합니다. 간벌 작업은 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나무들을 솎아내는 거죠. 보통 인분 구성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요 택벌 작업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벌채구로 구분해서 산림 생태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벌채해가는 방법으로 남아있는 나무에 더 넓은 공간을 줘서 지름 생산을 촉진하고 숲을 건전하게 하는 이 간벌 작업과 가장 비슷한 유형입니다. 침엽수의 수영목 선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영목이라는 것은 수영이 본보기가 될 만큼 아주 표준적으로 멋지게 자라는 나무를 뜻하죠. 침엽수의 수영목 선발 기준은 1번의 수관이 넓을 것? 벌써 틀렸네요. 침엽수의 수영목은 이렇게 펑퍼짐하게 자라서는 안 됩니다.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어야 되고요. 수관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수관이 넓을 것? X. 생장이 왕성하고 상층인간에 속할 것, 상당한 종자가 달릴 것? 요건 수영목 선발 기준 맞아요. 수관이 넓으면 안 되고 침엽수 수영목은 수관이 좁아야 됩니다. 묘포 설계 면적에서 육묘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묘포 설계 시에 이 육묘지 면적에는 재배지, 일시휴한지, 묘상 간의 통로 면적은 속하지만 2번의 방풍림이나 부대 시설 부지는 속하지 않습니다. 육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묘포 설계 시 육묘지의 면적에는 재배지, 일시휴한지, 묘상 간 통로 면적은 포함되지만 방풍림 포함되지 않아요. 다음 중 모수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수 작업이 뭐죠? 모수, 말 그대로 어미나무를 남겨서 종자를 공급하게 하고 그 밖의 잎목, 전체 잎목들 중에 약 90% 정도 되는 대부분의 잎목을 개벌해버리는 그런 갱신법이죠. 1번에 양수수종 갱신에 적당하다. 요게 맞습니다. 전체를 개벌해버리고 개벌지에서 다시 종자로 갱신하기 때문에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수종 갱신에 적당하고, 따라서 양수와 음수의 섞임을 조절할 수 있다? 아니고요. 헥타르당 남겨질 모수를 100번 이상으로 한다? 요것도 틀렸어요. 전제적의 10%의 묘목을 남긴다. 요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수종으로 바꾸고자 할 때 적당하다. 전체를 베어버리고 다른 수종으로 다시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수를 통해서 현재 수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모수 작업입니다. 따라서 모수 작업에 의해서 갱신된 인분이다 하면 동력림 형태로 벌채 작업이 한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작업이 간단하고 경제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양수 수종 갱신에 적당하다. 요거 하나는 꼭 외운다. 산림 토양 층위 중에서 빗물이 아래로 침전하면서 부식질, 점토, 철분, 알루미늄 성분을 용탈해서 내려가다가 집적해 놓은 토양층은 자 키워드가 집적해 놓은 토양층이다. 바로 집적층입니다. 집적층은 A, B, C 중에 B층에 해당해요. 정답은 2번이다. 산림토양 층위 중에서 빗물이 아래로 침전하면서 부식질, 점토, 철분, 알루미늄 성분 등을 용탈해서 내려가다가 집적해놓은 토양층 B층입니다. 산림토양 층위는 유기물층인 O형, 오가닉층과 그 아래 표토층, 용탈층이라고 하죠. 요게 A층이 되겠고요. 그 아래 심토층이 문제에서 설명하는 집적층입니다. B층이다. 그리고 그 아래로 모재층이 있겠죠. C층, 모재층까지 산림토양의 층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다음 중 수목종자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수목종자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인자라고 하면 온수광산으로 외웁니다. 온수광산, 온도, 수분, 광선, 산소가 주요 환경인자 발화하는데 주요한 조건에 해당한다. 온수광산, 수분, 공기, 산소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온도와 햇빛 이런 것들이고 3번 토양은 해당되지 않아요. 종자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인자로 토양은 거리가 멀다. 묘목이 활착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TR율이 낮다. TR율이 낮다는 것은 타퍼 루트, 요 수치가 작다는 의미죠. 지상부보다 지하부, 뿌리부가 클 때라는 얘긴데 자 요건 묘목이 활착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지하부가 발달했다는 뜻으로 활착에 유리한 조건이죠. 따라서 TR율이 낮을 때 활착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뿌리부보다 지상부가 큰 TR율이 높을 때 활착되지 못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건조한 임지에 심었다. 비료가 직접 뿌리에 닿았다. 적정 식재 시기보다 늦어졌다. 요런 것들은 묘목이 활착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맞겠죠. TR율이 낮을 때는 활착에 유리합니다. 산지에 묘목을 식재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무육 작업은 자 무육 작업의 순서 풀덩 제가간으로 외웠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풀백입니다. 3번이 정답이다. 풀덩 제가간, 풀백이 덩굴치기, 재벌, 가지치기, 간벌 순으로 묘목 식재 후 무육 작업한다. 어린 나무 가꾸기, 무육 작업 순서 풀덩 제가간. 최종님의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종님의 지정 기준은 4번에 단위 면적이 1헥타르 이상 요거까지 맞고요. 모수가 헥타르당 50번 이상이 아니라 300번 이상입니다. 아까 100번 이상이라고 나온 것도 틀렸죠. 자 종자 채취하는 최종님의 지정 기준 단위 면적 1헥타르 이상, 헥타르당 모수는 300번 이상입니다. 50번 이상 X. 그 밖에 벌채나 도난벌이 없었던 인분이어야 되고요. 보호관리 및 최종 작업이 편리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병충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한 상태여야 된다. 최종님 지정 기준입니다. 50번 이상이 아니라 모수는 300번 이상이다. 다음 중 생가지치기를 할 때 상처 부위의 부후 위험성, 썩을 위험성이죠. 가장 큰 수정은 곰솔, 리기다소나무, 1번 이깔나무보다는 단풍나무가 생가지치기 할 때 상처 부위가 썩기 쉽습니다. 상처 부위 부후 위험성이 가장 크다. 단풍나무. 그 밖에도 덧나무, 느릅나무, 물풀의나무, 자작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생가지치기 시 썩을 위험성, 부후 위험성이 높은 수종에 해당됩니다. 단풍나무 가지치면 썩기 쉽다. 기억하십니다. 다음 중 택벌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택벌림은 음수갱신에 적당하죠. 비옥한 토지에서 음수갱신에 적당한 게 택벌림이다. 이렇게 기본 지식 가져가시고요. 병해와 충해 저항력이 높다. 맞고요. 음수갱신에 부적당하다. 요게 틀렸네요. 택벌림 하면 음수갱신에 적당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임관이 항상 울패한 상태에 있으므로 임지와 어린 나무가 보호를 받는다. 숲의 심미적 가치가 좋다. 요것도 다 택벌림 설명으로 옳은 복이에요. 자, 요 울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수목의 밀도를 말하겠죠. 밀도가 높아서 빽빽한 상태로 수관과 수관이 서로 접하고 있는 상태가 울패한 상태입니다. 택벌림은 임관이 항상 울패한 상태에 있고 따라서 임지와 어린 나무가 보호를 받는다. 옳은 복입니다. 음수갱신에 적당하고 양수갱신에 부적당해요. 택벌림. 접목을 할 때 접수와 대목이 가장 좋은 조건은 가지를 받아주는 바탕이 되는 나무가 대목이고요. 접붙이는 나무를 접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접목을 할 때 접수와 대목은 요 접수는 휴면 상태, 뿌리가 있는 대목은 생리적 활동을 시작한 직후가 접목을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접수는 휴면 상태, 대목은 생리활동 시작 직후다. 따라서 3번 접수는 휴면 상태, 대목은 생리적 활동을 시작할 때 3번이 정답이에요. 선묘한 2년생 소나무 묘목의 속당 본수로 옳은 것은 자 2년생 소나무 속당 본수 바로 20본입니다. 1번이 정답이다. 자 이건 암기를 해야 되겠죠. 2년생 소나무 속당 본수 20본, 곰포당 본수는 1000본이고요. 속수는 50속이다. 요거까지 선묘한 2년생 소나무 묘목 속당 본수 20본, 곰포당 본수 1000본, 속수 50속이에요. 우리나라 지각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마그마가 식어서 형성된 화성암입니다. 4번이 정답이다. 우리나라 지각 대부분은 화성암으로 돼 있습니다. 용암이 식어서 형성된 암석이다. 화성암. 천연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천연님은 원시림이나 천연림이라고도 하고요. 인공림에 비해서 수종, 직경, 수고, 층위가 모두 제각각이겠죠. 다양한 혼요림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종이 다양하고 층위가 다양하다. 원시림 또는 천연림이라고 한다. 모두 천연림에 대한 설명 맞고 나무의 크기가 일정하다. 요게 틀렸죠. 수목과 광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목에 따라서 광선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딱 봐도 틀린 지문이죠. 수종에 따라서 당연히 광선 요구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 임목종자의 품질검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품질검사 항목에는 순양률, 발화율, 종자 첫립의 중량,
요게 실중이죠. 순양률, 발화율, 실중은 모두 임목종자 품질검사 항목에 들어가지만 종자의 건조법은 아닙니다. 종자의 건조법은 품질검사 항목 아니다. 1년에 2, 3회 발생하며 1년기, 2년기 유충은 밤송이에 가시를 식혀하다가 먹어치우다가 3년기 이후에 성숙해지면 뚫고 들어가서 밤과육을 식혀하는 해충은 자 밤나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정답은 복숭아 명나방입니다. 복숭아 명나방의 성충은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애벌레가 돼서 주로 밤이나 감 그리고 석류나 사과 등을 가해요. 어린 유충일 경우에는 밤송이 가시를 잘라 먹어서 밤송이를 누렇게 만들고 성숙한 유충은 밤송이 속으로 파고들어서 하얀 속살, 과육을 식혀한다. 복숭아 명나방 유충은 밤 가시 식혀하고 성숙한 유충은 밤 과육을 식혀해요. 뽕나무 오갈병의 병원균은 바로 파이토플라스마죠. 뻥어대, 뽕나무 오갈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빗자루병, 뻥어대의 원인균은 파이토플라스마다. 다음 중 알로 월동하는 해충은 자 텐트나방은 연 1회 발생하고 알로 월동합니다. 텐트나방 알로 월동한다. 텐트 안에 알이 가득 들었네요. 자 솔나방과 4번의 삼나무 동나방은 유충으로 월동하고요. 버들 제주나방은 번데기로 월동합니다. 텐트 안에 알로 월동하는 것은 텐트나방이다. 다음 중 기주교대를 하는 수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포플러 입녹병 번악이죠. 낙엽송이 중간기주고 잣나무 털록병은 잣송가, 송이풀과 까치밥나무를 중간기주로 한다. 그리고 붉은 별무늬병은 향나무를 중간기주로 해서 기주교대를 하는 수목병입니다. 하지만 소나무 제선충병은 기주교대 하지 않아요. 포플러 입녹병은 낙엽송, 번악, 잣나무 털록병, 잣송가, 송이풀과 까치밥나무, 사과나무 붉은 별무늬병, 향나무로 기주교대한다. 반면에 소나무 제선충병은 기주교대하는 수목병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란 유충은 먹는 것을 중지하고 유충 시기에 껍질을 벗고 번데기가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번데기가 되는 현상 용화죠. 번데기 용자를 써서 곤충의 유충이 번데기가 되는 것은 용화다. 이 번데기가 되고 나면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생식 활동을 하지 않고 움직임이 거의 없다. 용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나무를 기주교대하는 2종 기생성 병은 바로 향나무 녹병입니다. 대나무는 향나무 녹병의 중간 기주예요. 그리고 요 향나무는 아까 봤던 붉은 별무늬병의 중간 기주죠. 따라서 요 향나무는 요 배나무나 사과나무, 모가나무 등 요런 유실수 가까이에는 향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배나무를 통해서 기주교대하는 2종 기생성병은 향나무 녹병이고 요 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붉은 별무늬병의 중간 기주가 된다. 다음 수목병의 중 바이러스에 의한 병은 자, 바이러스 하면 모자이크 떠올라야 됩니다. 포플러 모자이크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다. 수목병의 중 바이러스에 의한 병, 모자이크 떠올립니다. 포플러 모자이크병. 다음 중 살충제 제형에 따라 분류된 것은 자, 이 제형이라는 말은 이 살충제가 어떤 형태로 돼 있냐? 수화제로 돼 있냐? 액제로 돼 있냐? 유제로 돼 있냐? 혹은 분제나 입제로 돼 있냐? 요렇게 분류한 것이 제형에 따른 분류예요. 따라서 1번 수화제다 하면 살충제를 제형에 따라 분류한 거다. 자, 산림청 홈페이지에는 이 살충제 형태에 따른 분류에 훈증제도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기출문제의 정답은 일단 수화제만 정답으로 분류했고요. 요 유인제나 소화중독제는 어떤 방식으로 살충하는지 이 작용 특성이 분류 기준이 됩니다. 황산가스 대기오염에 의한 수목 피해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염된 대기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는 바람이 없는 날 피해가 크고요. 일반적으로는 겨울보다 봄의 피해가 더 큽니다. 요것도 우리가 경험상 알 수 있고 밤보다는 동화작용이 왕성한 식물 동화작용은 광합성이죠. 광합성이 왕성한 낮의 피해가 더 심합니다. 요것도 맞다. 하지만 요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는 습도가 높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황산가스 피해는 비교적 높은 온도와 저기압에서 상대 습도와 토양 습도가 낮을 때가 아니라 높을 때 그 피해가 더 심하다. 그래서 3번 대기 및 토양 습도가 낮을 때 피해가 늘어난다. X입니다. 다음 중 산불에 대한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자, 내화력 강한 수종 편백, 곰솔, 삼나무보다는 은행나무가 내화력 크죠. 은행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느티나무, 가시나무, 회양목 등이 산불에 대한 내화력 강한 수종입니다. 은행나무, 낙엽송, 가문비, 분비나무, 느티나무, 가시나무, 회양목 등이다. 다음 중 제초제의 병뚜껑과 포장지색으로 옳은 것은 제초제 병뚜껑과 포장지색은 황색, 노란색입니다. 2번이 정답이다. 제초제 병뚜껑과 포장지색 노란색으로 돼 있고 살충제는 녹색, 살균제는 핑크색, 분홍색, 생장조절제는 파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뭐가? 병뚜껑과 포장지색. 제초제는 황색이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의 병원체와 치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추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모두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해서 발생하죠. 치료법은 항생제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1000배액을 수간주사 형태로 주입해서 치료합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파이토플라스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 주사 투입해서 치료합니다. 뽕오대 모두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유충의 몸 길이가 가장 큰 해충은 바로 어스랭이 나방이 몸이 너무 비대해져서 빨리 기지 못하고 어슬렁어슬렁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스랭이 나방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숙한 유충의 몸 길이가 가장 큰 해충은 어스랭이 나방이다. 어스랭이 나방의 성숙한 유충의 몸 길이는 최대 4.5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스랭이 나방이 날개를 펴면 13cm 정도로 요 보기 중에서는 유충의 몸 길이가 가장 큽니다. 동나방은 1.5에서 1.7cm, 박쥐나방은 3.4cm
4cm 정도고 매미 나방은 1.7cm 정도다. 어스랭이 나방의 유충몸 길이 보기 중에 가장 큰 4.5cm입니다. 자, 볕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볕대기는 강한 태양광선에 의해서 수피의 일부에서 급격한 수분 증발이 일어나면서 조직이 건조해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죠. 따라서 남서방향의 이면부의 고리목에서 피해가 나타나기 쉽고요. 오동나무나 호두나무처럼 코르크층이 발달되지 않은 수종에는 볕대기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요것도 맞다. 강한 복사광선에 의해서 건조된 수피의 상처 부위에 부후균이 침투하여 피해를 입는다. 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토양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관수나 해가림 또는 지풀을 이용해서 토양 피복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자, 얼핏 보면 요거 맞는 것 같지만 요건 토양이 열을 받아서 토양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묘의 열에 관한 설명인데요. 요것과 볕대기 피해 예방책은 같지 않습니다. 토양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해가림을 해주는 게 아니고 수목 자체에 직사광선이 쐬지 않도록 해가림을 해주거나 지피나 새끼줄로 수간을 감아주거나 진흙을 바르거나 해서 수피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예방해야 됩니다. 토양 온도 낮추기 위해서 관수나 해가림, 지풀을 이용해서 토양 피복 처리를 한다. 요건 치묘의 열의 방지지 볕대기에 대한 설명 아니다. 세균에 의해 발생되는 뿌리 혹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뿌리 혹병은 주로 뿌리에서 발생하지만 가지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번에 뿌리에서 발생하며 가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틀리고요. 그리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 pH 6.0 이하의 산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뿌리 혹병. 따라서 건조할 때 알칼리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한다. 완전히 틀렸죠? 습한 산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2번도 X. 따라서 방제법으로 석회 사용량을 늘려서 pH를 올리는 역할을 하죠. 토양의 성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석회 사용량 늘리기. 요건 뿌리 혹병 예방책 맞아요. 1번이 정답이다. 자, 4번의 병원균은 수목의 병환부에서는 월동하지 않고 토양 속에서만 월동한다? 아니죠. 토양뿐만 아니라 당연히 병환부에서도 월동합니다. 뿌리 혹병 방제법으로 석회 사용량 늘린다. 요게 정답이다. 다음 중 냉각된 기계톱의 최초 시동 시 가장 먼저 조작하는 것은 자, 바로 이 초크 레버를 조작하는 건데요. 냉각된 기계톱의 최초 시동 시에는 공기 흡입량을 조절하는 레버로 요 초크 레버를 닫게 되면 공기 유입은 차단되면서 혼합가스의 농도가 올라가서 시동이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초크 레버를 닫았다 혹은 요 초크를 당겼다, 초크를 올렸다, 초크를 돌렸다 하면 공기는 적게 하고 연료는 많게 해서 폭발이 잘 일어나게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냉각된 기계톱의 최초 시동 시에 가장 먼저 조작하는 행동이다. 가선 집재에 사용되는 가공 본줄의 최대 장력은 T가 최대 장력이고 W는 가선의 전체 중량, 파이는 최대 장력 계수, P는 가공 본줄에 걸리는 전체 하중입니다. 그랬을 때 가공 본줄의 최대 장력 T는 바로 4번 가선의 전체 중량 W 더하기 가공 본줄에 걸리는 전체 하중 P 한 다음에 최대 장력 계수 파이를 곱해주면 나옵니다. 가공 본줄의 최대 장력 W 더하기 P 한 다음에 최대 장력 계수 파이 곱해주면 된다. 공식 외우는 방법은 뒤에 곱해주는 파이는 다 똑같으니까 WP를 더해주는 겁니다. 가공 본줄 최대 장력은 전체 중량, 전체 하중 WP를 더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소집재 작업이나 간벌재를 집재하는데 가장 적절한 장비는 바로 소형 윈치죠. 소형 윈치는 소규모 집재 작업이나 간벌재를 집재하는데 가장 적절한 장비입니다. 소형 윈치, 삼각 톱니를 가는 방법에서 톱니 젖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삼각 톱니 젖힘 크기는 0.2에서 0.5mm가 적당하다. 요거 맞고요. 톱니의 젖힘은 나무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요. 또한 톱니 뿌리선으로부터 3분의 2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젖혀줍니다. 하지만 화렵수가 침엽수보다 많이 젖혀줘야 된다. 자, 요게 틀렸네요. 자, 보통 화렵수는 침엽수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톱니 젖힘 크기를 침엽수보다 작게 해야 됩니다. 침엽수는 0.3에서 0.5라면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3mm만 톱니 젖힘 크기를 더 작게 해줘야 된다. 따라서 화렵수가 침엽수보다 많이 젖혀져야 된다. 요게 틀렸습니다. 다음 중 양묘 작업 도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4번에 식혈봉 같은 경우에는 식혈이 구덩이를 파는 거죠. 묘목을 조림할 때, 양묘 작업할 때 양묘 작업 도구로 적절하고요. 2리톱 같은 경우에는 무육용 날과 가지치기 날이 같이 있는 거죠. 유령님 무육 작업에 적합하고 지렛대와 갈고리는 벌목 작업에 쓰이는 겁니다. 따라서 양묘 작업에는 식혈봉 쓴다. 도끼 자루 제작을 위한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끼 자루를 만들 때는 재질이 탄력이 있고 질긴 나무를 써야 되고요. 가볍고 섬유장이 정답이 나왔죠? 1번이 정답이고 가볍고 섬유장이 긴 나무여야 되는데 무겁고 보습력이 좋아야 된다. 자, 물을 먹으면 좋지 않겠죠? 건조하면서도 가벼워야 된다. 그리고 강도가 있어야 된다. 섬유장은 길어야 됩니다. 짧아야 된다. X. 일반적으로 느티나무가 적합하지 않다. 자, 느티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섬유장이 긴 나무이기 때문에 도끼자루 제작에 적합한 나무입니다. 느티나무뿐만 아니라 박달나무나 물풀의나무, 가래나무, 참나무류, 단풍나무, 호두나무, 가시나무 등도 도끼자루 제작에 적합한 단단한 나무예요. 경도가 크다. 자, 대패형 톱날에 착날각은 가장 적합한 것은 대창 3호 가구지류. 자, 외웠었죠? 대패형 톱날에 착날각은 대창 3호 35도다. 그래서 정답 2번 바로 나오고요. 대창 3호 가구지육. 가슴각은 90도, 지붕각은 60도, 가구지육. 대창 3호 가구지육. 대패형 톱날의 각도 암기법입니다. 산림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실행에 심사숙고할 것, 긴장하지 말고 부드럽게 할 것, 휴식 직후에는 서서히 작업 속도를 높일 것. 그냥 읽어만 봐도 옳은 지문이죠. 하지만 가급적 혼자 작업해서 능률을 높인다. 자, 아무리 숙련공이라도 혼자 작업해서 능률을 높이는 것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니까 혼자 작업보다 항상 2인 이상 조를 편성해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혼자 작업하지 말고 2인 이상 조 편성을 해서 작업하는
작업한다. 집재장에서 통나무를 끌어내리는 데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작업 도구는 바로 사피죠. 사피는 이렇게 생겨서 집재장에서 통나무를 찍어서 끌어내리는 데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사피, 기계톱 안내판의 끝부분이 단단한 물체에 접촉해서 안내판이 작업자가 있는 뒤로 튀어오르는 현상은 바로 킥백 현상입니다. 기계톱 안내판의 끝부분, 이 부분이 단단한 물체에 접촉해서 안내판이 작업자가 있는 뒤로 튀어오르는 현상, 킥백 현상이다. 윤활유로서 구비해야 할 성질이 아닌 것은 윤활유는 점도에 의한 점도 변화가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4번에 온도에 의한 점도 변화가 커야 된다. 안정적이지 못하겠죠. 외기 온도에 따라서 일정한 점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윤활유는 외부 온도에 의해서 끈적끈적한 정도, 점도가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 온도에 의한 점도 변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안전사고 예방 준칙과 관계가 먼 것은 작업 중 작업의 중용을 지킬 것, 율동적인 작업은 피할 것,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것, 혼자서는 작업하지 말 것.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자, 율동적인 작업이라는 것은 경직된 동작이라는 뜻의 반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율동적이고 부드러운 작업 동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동적인 작업을 피할 것, X. 율동적인 작업해야 됩니다. 경직된 동작이 아니라. 디젤 기관과 비교했을 때 가솔린 기관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기 점화 방식 맞고요. 디젤 기관은 자연 착화 방식이죠. 가솔린은 전기 점화 방식이고, 무게가 가볍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가솔린 기관입니다. 그리고 연료는 기화기에 의해서 외부 혼합 방식을 채택했다.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배기가스 온도는 가솔린 기관이 더 높습니다. 가솔린 기관의 배기가스 온도는 1050도 정도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850도 정도 됩니다. 따라서 가솔린 엔진이 디젤 엔진보다 배기가스 온도가 더 낮다 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자, 무육톱의 삼각톱날 꼭지각은 몇 도로 정비해야 되는가? 자, 삼각톱날 꼭지각은 38도로 정비해야 된다. 무육톱날의 삼각톱날 꼭지각은 38도 기억하십니다. 기계톱의 동력 연결은 어떤 힘에 의해서 스프로킷에 전달되는가? 자, 바로 원심력과 마찰력으로 전달되는데요.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은 크랭크 축에서 클러치로 넘어가면서 회전 운동이 원심력과 마찰력으로 바뀌어서 스프로킷에 전달되게 됩니다. 피스톤의 직선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게 크랭크 축, 이를 다시 원심력과 마찰력으로 바꿔서 스프로킷에 전달해주는 것이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계톱의 동력 연결이 스프로킷에 전달되는 형태는 원심력과 마찰력입니다. 엑셀 레버를 잡아도 엔진이 가속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엑셀 레버를 잡아서 가속을 시켰는데도 가속되지 않았다. 자, 요건 엔진 시동 문제가 아니라 엔진 시동 후에 가속 불량과 관련된 문제죠. 요건 에어 필터가 막혔거나 더러워졌다. 혹은 점화 코일이나 단류 장치가 결함이 있다. 기화기 조절이 잘못됐다. 기화기 조절 불량이나 결함 등이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연료 내 오일의 혼합량이 적다. 자, 요건 엔진 오일의 가장 큰 역할은 윤활 작용이기 때문에 윤활이 불량해질 수 있고 부품이 마모되고 엔진 부속품이 마모되는 것과는 연관이 있어도 가속 불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엑셀 레버 잡아도 엔진 가속되지 않는다. 에어 필터 더럽혀져 있다. 점화 코일과 단류 장치 결함 있다. 기화기 조절 잘못되었거나 결함 있다. 요런 건 원인이 되고 엔진 오일 혼합량이 적다. 요건 원인이 아닙니다. 다음 중 작업 도구와 능률에 관한 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자루의 길이는 적당히 길수록 힘이 강해진다. 맞습니다. 자루 길이가 너무 짧거나 혹은 너무 길어도 힘이 세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길수록 힘이 강해진다. 도구의 날끝 각도가 클수록 나무가 더 잘 부셔진다. 자, 도끼의 날끝 각도가 이렇게 좁은 것보다는 각도가 클수록 나무가 좌우로 더 잘 빠개지겠죠. 부셔진다. 도구의 날끝 각도가 클수록 나무가 잘 부셔진다. 맞고, 도구는 가볍고 내려치는 속도가 빠를수록 힘이 세워진다. 요게 틀렸습니다. 자, 내려치는 속도가 빠를수록 속도는 힘에 비례하니까 힘이 세지는 건 맞지만, 자, 요 도구의 중량은 무거울수록 힘이 세지겠죠. 도구가 가벼운 게 아니라 도구 중량이 무거워야 내려치는 힘이 더 세진다. 요렇게 돼야 되겠죠. 3번이 틀렸다. 자, 도구날은 날카로운 것이 땅을 잘 파거나 잘 자를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다음 문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끼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끼 자루의 길이는 바로 사용자의 팔 길이 정도입니다. 2배, 0.5배, 1.5배 아니고 사용자의 팔 길이 정도의 도끼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적합한 도끼 자루의 길이다. 사행정기관과 비교한 이행정기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행정기관과 이행정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속도의 범위입니다. 사행정기관은 저속에서 고속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낼 수 있고요. 이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속에 적합하고 저속 운동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속 운동이 어려운 게 이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이행정기관이 저속 운전 용이하다. 요게 틀렸습니다. 이행정기관은 중량이 가볍고 사행정기관에 비해서 시동도 용이하고 바로 따뜻해지는 특성이 있고 배기음이 높고 제작비가 저렴한 특징이 있다. 주로 오토바이나 예초기, 기계톱 등이 이행정이고 사행정은 주로 자동차 엔진이죠. 자, 이행정은 저속 운전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요거 기억하십니다. 트랙터를 이용한 집재 시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작업 가능한 최대 경사도로 옳은 것은 바로 25도에서 30도입니다. 트랙터 이용한 집재 시 안전과 효율성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작업 가능한 최대 경사도 25도에서 30도 범위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산림기능사 필기 빈출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